우리나라 세 집 가운데 한 집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병원비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래서 펫보험이 나왔는데 가입률은 아주 저조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금융소비자연맹 박나영 정책개발팀장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반려동물이 아프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이 치료비도 부담이 굉장하단 말이죠. 네. 얼마나 비싼 건가요? 실제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2017년부터 18년까지 이제 137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575건의 동물병원 피해 사례를 한국소비자연맹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네. 동물병원 피해 사례 중에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진료비 과다 청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진료받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요금 청구를 하거나 최초에 안내받지 받았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피해로 나타났는데요. 네. 또한 진료 비용에 대해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개주인의 동의 없이 진료하여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도 있었고요. 네. 동물병원 피해 사례 진료비 가격의 범위는 최저 2만 원부터 최고 2천만 원, 교통사고 수술까지 확인되었고 네. 평균 피해 가격이 125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소비자 피해는 단순 검진비, 주사제, 검사비, 수술비용 등 모든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업체별 가격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진료비가 굉장히 비싼데요. 같은 진단이 나와도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이거 왜 이런 거죠? 진료비 체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부르는 게 값인 진료비를 내고 있는 건데요. 네. 제도 측면에서 보면 진료비가 제각각인 것은 진료부터 치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체계화해서 질병마다 수가를 정하는 동물 의료 수가제가 1999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있었군요. 네,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어요. 그래서 병원들의 담합을 막고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병원비 하락을 유도하겠다라는 이 취지였는데 결과는 네.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가제 폐지 이후에 오히려 병원들이 이제 각종 명목을 붙여서 진료비를 올리게 됐고요. 네. 그리고 소비자들의 부담만 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이제 동물병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수의사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잉 치료를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피해 중 두 번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잉 진료 피해였어요. 네. 그래서 전문 의료 지식을 일반 소비자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을 악용해서 불필요한 엑스레이를 찍는다던가 아니면 혈압 검사를 권유한다던가 하는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타 병원을 방문하거나 전문가 자문 없이는 과잉 진료인지 아닌지 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또 반려동물이 언제 아플지 모르고 또 치료비가 부담되니까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펫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거의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 외국 사례를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 펫보험 가입률이 40%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영국은 25%, 독일은 15%, 미국은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한국은 1%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등록 반려견 기준으로 해서 네. 지난해 펫보험 가입률은 0.6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네. 펫보험 가입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국내 반려동물 보험의 네. 민간 가입 기준이 낮은 이유는 출시된 상품의 보장 범위가 너무 좁아서 그래요. 보장이 잘 안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보험이 반려견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요. 네. 반려묘는 상품이 잘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양이에 대해서는 없군요. 네, 그래서 이처럼 반려동물 보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데이터가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또 종류별로 그리고 성별로 주요 질환별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는 손해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진료 수가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보험에는 보장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러니까 의료보험도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의료보험도 사실은 데이터들이 다 수집이 되고 체계화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바뀐 거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펫보험이 활성화되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꼭 더해줘야 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최근에 반려동물 등록 제도가 조금 이제 활성화하려는 정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네. 반려동물 치료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반려동물 등록제와 함께 확보가 된다면 네. 진료비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이용하는 의료보험처럼 네. 진료 체계를 표준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실은 그렇죠. 데이터가 쌓이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 단계에서는 진료비 사전 공지제도, 네. 미리 진료비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진료를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진료비 자체를 공개하는 공시제도가 네. 소비자들한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모든 선진국이 그렇다고 표준수가제도를 가지고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펫보험이 활성화된 선진국들을 보면 동물병원과 그다음에 이제 펫샵의 제휴를 통해서 손해율을 관리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운영 효율성을 높여왔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최근에 올해 들어서 보험개발원이 반려동물 보험 진료비 자동 청구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아, 만들었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휴병원을 통해서 자동 청구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한 동물병원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제 진료비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이제 비싼 진료비와 불필요한 과잉진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 상태에서 펫보험 가입 이거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만 하는 겁니까? 현재 기준으로 실은 소비자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반려동물 보험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7개 정도 되고요. 네. 반려묘를 가진 분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예전보단 그런데 가입이 굉장히 간편해졌고요. 그리고 네. 청구도 굉장히 간편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출시된 펫보험 같은 경우에 슬개골 탈구라던가 피부병 보장하기도 하고 보장 기간도 이제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생후 60일부터 만 8세 이하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가입을 고려해 보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